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환자 비중이 전국의 60, 70%에 달한다며 수도권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10년 동안 5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세액 공제는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가 화이자 백신의 12세에서 15세 청소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해당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유럽에서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르웨이가 비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연합 회원국 등에 재분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식물이 뿌리를 땅속으로 내릴 때는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갑니다.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는 식물 뿌리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환자의 비중이 14주 연속으로 60, 70%에 머물고 있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감염 발생률도 전국 평균의 최대 4배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특단의 방역 대책을 통해 감염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65세에서 74세 어르신 512만 명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대상자의 44%가 사전 예약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지난 10주간 백신 접종자의 이상 반응 의심 신고율이 1주차 때 1.8%에서 최근 0.1%까지 떨어졌다며 백신 접종 예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0세에서 6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대상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예방접종은 모바일과 온라인 예방접종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60세에서 64세 접종 대상은 400만 명,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접종 대상은 36만 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수출 호조 등 최근 경제 지표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성장률 4%를 언급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4%에 가까운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제 반등의 핵심은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수출은 최근 날개를 달았습니다. 배편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미주 항로에는 임시 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애초 우리 정부 전망치는 3.2%였지만 어느새 4%대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3.8% 성장, 내년엔 민간 소비 회복에 따라 3% 성장을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달 2% 넘게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던 소비자 물가의 경우 올해 1.7%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자리 회복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자 22만 명이 사라진 최악의 지난해. 올해는 19만 명이 늘며 소폭 반등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면 서비스업 회복이 신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명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1분기 기준 38%, 10곳 중 4곳은 텅 비었습니다. KDI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백신 보급 속도에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집단 면역 시기가 당겨지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저희가 전망한 3.8%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백신 보급이 좀 지체가 된다면 그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KDI는 경제 회복이 된다 해도 그 속도는 업종이나 소득 수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봤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은 그동안 대면 서비스업과 저소득층, 여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여성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많이 빠졌다는 게 이 코로나 충격의 고용 충격의 회복을 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KDI는 또 연이은 추경이 지난해 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다고 봤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계속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경기 회복을 고려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앞으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 운전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경찰은 시행 한 달 동안은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자녀들의 방문이 뜸해짐에 따라 적적해하는 어르신들도 많은데요. 식물이나 꽃을 가꾸는 치유농업 활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이 라벤더와 로즈마리 등 허브 식물을 가꾸고 또 형형색색의 꽃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깊이, 향을 깊이 잘 자라가. 직접 가꾼 로즈마리를 활용해선 허브 족욕을 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립니다. 아주 그냥 활기차고 재미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이렇게 꽃과 식물을 가꾸고 활용하는 등의 이른바 치유 농업 활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업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에 걸쳐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우울감은 68%나 줄었고 기억 장애 문제도 40%가량 줄었습니다. 반대로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19% 증가했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소, 각종 채소 등 여러 가지를 직접 심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두 곳의 치매 안심센터 이용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가운데 어르신들이 가장 흥미 있어하면서 행복해한 것은 바로 이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꽃을 보면 스트레스가 줄잖아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공통된 그 경험으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인지 기능도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농진청은 이번 사례를 토대로 치유농장 9곳을 육성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각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이면에 숨은 패권 다툼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선 오는 2030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고요. 반도체 분야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의 경우 40에서 50% 수준의 세액 공제를, 또 시설 투자는 10에서 2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 또 1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신설하고 소재, 부품, 장비, 시설 투자를 우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의 기반이 되는 물자, 용수나 전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용인과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한전에서는 전력 기반 시설의 최대 5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려서 10년 동안 1,500명을 추가로 배출하고 또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도 5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정부 지원에 맞춰서 기업들의 투자도 좀 계획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153개 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510조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관 공동의 반도체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천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 인원은 모두 27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듯이 반도체 전략을 보고한 자리에는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평택, 화성, 용인, 천안을 중심으로 한 경기 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서도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그만큼 전 세계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활을 걸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어보이면서 반도체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품귀 현상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은 비단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IT 등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소비 위축을 우려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재고를 낮게 유지했지만 예상과 달리 신차 수요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시작됐는데요. 동시에 IT 관련 반도체 제품의 수요는 대폭 늘어나면서 반도체 기근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생긴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반도체가 이제 대다수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했다는 겁니다. 네. IT 업계에서는 전 세계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업체죠. 이 대만의 TSMC사의 생산 라인이 조금만 어긋나도 전 세계 IT 가전 제품의 생산이 멈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 산업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 이상 큰 시스템 반도체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메모리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면서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조금 구조가 복잡한데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를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는 미국 퀄컴이나
삼성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설계를 받아서 생산만 하는 이른바 파운드리 회사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대만의 TSMC가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자국의 파운드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대만의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미국의 파운드리를 설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국이 매달리는 걸 보면 그냥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결국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건데요. 예.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적인 측면, 즉 일종의 전략 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팹의 33%를 가진 최다 보유국이면서도 더 많은 반도체 파운드리 팹을 자국의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다툼도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중국 역시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20%에 불과한 반도체 작업률을 70%로 높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170조 원을 지원해서 선진 반도체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점을 가장 경계하면서 이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이전을 차단하거나 중국의 기술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펴왔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 미국의 중국 억제책으로 중국의 맹렬한 기술 추격이 어느 정도 좀 억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 외에도 각국은 치열하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도 연구비 투자액의 최대 15% 세액 공제 혜택을 주어 연구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도 유럽 내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일정 부분 유럽 내에 생산하고자 생산 시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전략적으로 좀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긴 했지만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외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좀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우 생산만을 하거나 설계만 하는 소위 전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능을 좀 세분화해서 전략적으로 관련 기술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또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의 개발자 수가 삼성전자의 2배로 알려질 만큼 대대적인 인적 투자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학에서부터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들이 산업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예,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이 경제의 버팀목이거든요. 예.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투자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혜리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승인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도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마친 주에서는 즉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데카터의 한 소아과 의원입니다. 10대 소녀 앨리스는 엄마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긴장감 속에 기다렸지만 화이자 백신을 맞는 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I'm not very good with needles, so I thought that it was, I don't know, I guess thinking about it made me kind of like easy, but it wasn't that at all. So. 소아과 의사는 하루에 1,000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며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We'll probably do 12 to 1,300 today, maybe a little bit more. It's raining. Some people
were so anxious that they went and got the vaccine yesterday and didn't wait for their appointments today.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을 12에서 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나 뉴욕 등 이미 준비를 마친 주들은 즉각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은 양을 2차례 맞습니다. FDA는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 연령층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젊은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특히 청소년들이 활동이 많아 바이러스 전파에 역할을 했던 만큼 백신 접종으로 확산 차단 효과가 더 커지고 집단 면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규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약 900만 명이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모두 28명이 혈전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혈전 부작용 환자가 모두 여성이었는데 이번에 남성 환자 6명이 새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28명 가운데 3명은 숨졌고 4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톰 시마버커로 CDC 부국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신고된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은 추세를 보였다며 해당 부작용은 드물지만 임상적으로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잠재력이 있는 질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영웅이 될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현지 시각 12일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제약회사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백신을 생산해냈다고 치켜세우면서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반발하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협조를 당부한 것입니다. 타이 대표는 우리에겐 바로 지금 세계를 구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노르웨이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결정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노르웨이 정부가 지명한 전문가위원회가 매우 드물지만 유의한 부작용을 이유로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을 접종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뒤 나왔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3월 1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젊은이 가운데 소수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으로 입원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자체적인 세부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노르웨이에 배송은 됐으나 접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감염 증가 시 등을 대비해 예비 물량으로 비축해 두기로 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재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것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란 대안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만 사용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는 성인 전체가 최소 1회분의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11일 슬로바키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회차 접종을 유보한다고 발표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차 접종 백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도 같은 날 임신부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2일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을 일컫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3%, 내년은 4.4%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의 전망치 각각 3.8%보다 0.5%포인트와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또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
내년은 4.4%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의 전망치 3.7%와 3.9%보다 각각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EU집행위원회는 EU와 유로존 경제는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름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을 접종하고 오는 7월 새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2일 하루 7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부터 나흘 연속 앞자리 수가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면 한 400명대에서 7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낮은 숫자, 그러니까 400명에서 500명대는 주말 효과에 따른 허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 700명 안팎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확진자 규모는 700명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의 규모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러한 규모나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방역 조치와 확산 사이의 절충 구간, 버퍼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이 특별한 변수가 발생을 하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변수로는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거나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더 확산을 하게 되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른바 더블링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울산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지역사회에 유입된 건 약 2개월 정도 전쯤입니다. 근데 해외 사례를 볼 때 물론 해외 사례를 그대로 국내로 대입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만 예. 해외 사례를 참조해 볼 때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내로 유입된 이후에 약 4개월 정도의 지역사회 내에서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 점을 고려를 하면 한 6월 말에서 7월쯤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한 신규 확진자 증가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보건당국에서 7월 달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 적용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조치 완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 증가가 조만간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0.94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검사 양성률은 2%를 보이면서 3월 말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일 기준으로 1일 경우에는 현 상태 유지고 1보다 낮을 때는 감소, 1보다 높을 때는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1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확산될 우려는 좀 적습니다만 이러한 확산세의 증가 또는 감소를 예측하는 지표로 감염 재생산 지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검사 양성률도 함께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실제로는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의 비율도 보고 있는데 검사 양성률이 2%라고 하는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1 이하로 관리가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특이적인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률이 2%라고 하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다가 최근 그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도 30%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 양성률이라든가 아니면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라고 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채로 등교하게 될 텐데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방역당국의 방침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내에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까지는 국민의 25%에서 26%에 해당하는 한 1,300만 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 수업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학교 내 주요 감염 경로가 교직원을 통한 감염보다는 보통은 가정 내에서 학생들이 감염된 이후에 학교 내에서 친구들 간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만으로는 학교 내 전파를 막는다는 그런 생각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 한 30% 미만 접종, 그러니까 1,300만 명이라고 하면 국민의 30% 미만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부터 전면 등교 방침은 다소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변이 바이러스 관련 질문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 변이 확산이 국내 특정 지역에 국한됐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내 전파 양상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현재 방역 당국에서 지역사회 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전국 규모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비단 울산 등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실제로 울산을 중심으로 인근 대도시인 대구나 부산 지역으로도 어느 정도는 확산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2, 3개월 이후에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울산 등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다른 지역으로도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확산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다 퍼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감염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자주권이 더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 국산 백신의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글쎄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5개 제약사의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하루빨리 국내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안에는 국산 백신이 성공궤도에 올라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네. 특히 후발주자의 경우에는 다른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 등으로 항체가 분석에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된 백신에 대한 어떤 효능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낮은 동의율도 문제입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현재 국내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접종이 주로 이루어지는 백신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당초에 계약했던 모더나나 노바백스 등의 백신들은 전혀 국내로 현재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상 반응 정도나 빈도가 낮은 걸로 평가되는 백신들이 국내로 빨리 도입이 돼서 접종이 이루어져야지만 백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 반응 측면에서도 최근에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더 범위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이 수용성 부분 때문에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완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감염 확산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백신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물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땅 밑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뿌리의 성장 방법이 단순히 수동적 반응인지 적극적인 회피 반응인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식물도 인간의 촉각처럼 다른 물체와 접촉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 적극적으로 장애물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분이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식물의 물리 자극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이효준 선임연구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물이 사람처럼 외부 자극을 느끼고 또 대응까지 한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우선 어떤 원리로 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식물은 건드리거나 상처를 주면 빠른 시간 내에 식물 세포 속 칼슘 이온 농도가 높아집니다. 네. 높아진 칼슘 이온은 세포 내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 역할을 하며 또한 주변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해서 칼슘 이온의 연쇄적인 농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이는 동물의 촉각이나 통각을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칼슘 이온 농도의 변화는 식물 세포 내에서 다양한 신호를 생성합니다. 예.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칼슘 이온의 농도 변화의 속도나 양 등에 따라 다른 신호가 생기며 이를 통해 터치나 또 상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후 신호들은 이제 식물 호르몬 등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식물의 성장이나 발달 등이 변화하게 됩니다. 네. 식물들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터치, 상처와 같은 자극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럼 식물들이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느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터치와 상처는 사실 서로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 먼저 터치는 식물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 경로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동물처럼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터치 자극을 느낀 식물은 줄기나 뿌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네. 덩굴 식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애물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장애물을 만날 경우에 장애물의 반대쪽으로 휘어지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의 안쪽으로 휘어집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어 기둥과 같은 장애물을 감아 올라가는 모양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또 식물은 바람이 부는 환경을 터치 반응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요. 예. 터치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식물은 현재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식물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상부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최대한 땅에 붙어서 성장하기도 하고 지하부를 강화시키고 내부를 단단하게 강화시켜 바람에 대응합니다. 예. 반면 상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식물의 방어 신호입니다. 네. 식물은 곤충의 공격으로 상처를 받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방어 호르몬인 자스몬산을 합성합니다. 자스몬산은 식물 내에서 여러 방어 물질을 만들도록 하는데 대표적으로 곤충의 소화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 소화를 하지 못하는 곤충들은 이제 식물은 더는 먹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영양 부족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은 산 중턱에 있는 나무가 그 바닥에 딱 붙어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식물의 터치 반응의 일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 주제로 들어가서 이런 반응을 통해서 밝혀낸 식물 뿌리가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식물 뿌리는 바위나 돌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빠른 시간 내에 칼슘 신호가 발생하고 이는 옥신이라는 식물 성장 호르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네. 이 옥신은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옥신이 뿌리 내에서 비대칭적으로 축적되면 세포 성장 또한 비대칭적으로 일어나서 뿌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예. 저희는 이 식물이 이 현상을 이용해서 뿌리가 성장 도중 장애물을 만날 경우 즉시 옥신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로 인해 뿌리가 휘어져서 장애물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옥신이 어떻게 알고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네. 옥신은 세포를 넘나들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특별한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들을 연구자들은 트랜스포터라고 부릅니다. 네. 저희는 여러 종류의 트랜스포터들 중에서 뿌리의 장애물 회피와 관련된 단백질을 찾아내 장애물 회피 원리를 밝혔습니다. 네. 뿌리가 장애물을 회피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뿌리는 흙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관찰하셨나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흙 속에 있는 뿌리는 움직임을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들은 뿌리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투명하고 단단한 고체 배지라고 부르는 것 위에 식물을 올려놓고 키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고체 배지에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양분들이 들어있어 식물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장애물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뿌리가 성장하는 경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30분에 한 번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약 12시간 동안 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했습니다. 네. 흙 속에서는 사실 장애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뿌리의 장애물 반응과 일반적인 성장 반응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네. 저희가 사용한 방법에서는 뿌리의 성장 경로상 장애물이 딱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매우 쉽고 따라서 연구에 적합합니다. 저희는 뿌리가 장애물에 닿는 순간을 기점으로 전후에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그 식물 성장 호르몬인 옥신이 뿌리의 한
뿌리를 뿌리의 한쪽으로 이동해서 뿌리를 휘어지게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옥신은 원래 식물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옥신은 대표적인 식물 성장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세포 성장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줄기에서는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뿌리에서는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식물의 줄기가 빛을 받게 되면 줄기 내부의 옥신이 빛과 먼 쪽, 그러니까 그늘진 쪽으로 이동합니다. 줄기에서 옥신은 세포를 길어지게 하므로 그늘진 부분만 길어지고 밝은 부분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줄기가 빛의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는 굴광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그 옥신이 없다면 장애물 회피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예, 옥신이 없다면 뿌리의 성장 속도에 의해서 장애물에 눌리고 결국 꺾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식물의 경우 장애물의 존재를 빠르게 알아내고 옥신의 이동을 통해 장애물을 효율적으로 회피합니다. 네. 이 반응으로 식물은 빠르게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땅속 깊숙이 파고들어 식물을 지탱하고 물이나 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식물 뿌리가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성장 호르몬인 옥신이라는 물질을 이동시켜서 적극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모습을 관찰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자, 이런 연구 결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뿌리의 장애물 회피 과정은 식물이 터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입니다. 식물은 자연환경에서 터치 자극을 인식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을 피하거나 기둥을 감아 올라가기도 하고 해충의 존재도 느낄 수 있으며 또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좁게는 식물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넓게는 식물의 성장 조절이나 천연물의 합성 조절, 또 해충 피해 저감 등 농업적 형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식물에 대해서 신기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이 외에도 식물에 대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터치뿐만 아니고 상처 반응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식물은 상처를 받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충에 대한 방어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예.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처 부위를 봉합하거나 또 재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처 부위를 통한 외부 병원균의 침입을 막고 생존을 위해 세포를 재생하려는 동물의 특성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경우 세포의 재생 능력이 탁월해서 약간의 호르몬 처리를 통해 복제 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를 식물 재분화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오직 상처 부위에서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식물 재분화 연구에서 상처 신호의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처 신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식물 재분화의 필수적인 신호를 찾아냈습니다. 네. 상처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이 신호는 앞서 말씀드린 옥신이라는 호르몬 신호를 조절해서 상처 부위 인근의 세포가 초기 상태의 세포로 되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식물 재분화 현상이 왜 상처 부위에서만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 신호를 조절하는 방법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상처 부위가 아닌 지역에서도 이 식물 재분화를 유도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지속해서 추가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원하는 부위에 식물 재분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식물 연구에 이렇게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을지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식물 기초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세계의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이상 기온이나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식량 자원이자 또 동물의 사료 자원인 식물은 성장이나 발달 그리고 수확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또 병해충에 대한 농약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식물 자체에 대한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초 연구를 통해 식물의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나 또 적응 또는 대응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을 활용하여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식물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식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식물의 물리 자극에 대한 반응과 그 원리에 대한 연구는 사실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입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터치나 또 상처에 대한 식물 내부 신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이들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찾고 또 이를 통해 농업 형질의 개선이나 가치 있는 식물 개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식물의 뿌리가 장애물을 피해서 자라나는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자, 식물의 성장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이효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풍치료제와 면역조절제를 함께 투여하면 통풍치료 효과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미시간대 의대 연구팀은 통풍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통풍치료제의 효과는 42%였는데 면역조절제와 함께 투여하자 8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통풍은 요산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지 못하고 관절에 침착되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잠들지 못하거나 자다가 깨는 등의 수면 장애는 수면제를 장기 복용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수면장애 환자 600여 명을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졸피뎀 등과 같은 수면제를 복용한 그룹과 수면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 수면의 질이나 시간 변화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면제를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 또는 며칠씩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진단 후 1년 이내에 항부정맥 약물을 이용한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분당 차병원 공동연구팀은 심방세동 환자 2만 2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진단 1년 이내에 항부정맥 약물을 이용한 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이보다 늦게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19%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이따금 매우 빠르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로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수경 재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배양액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이주영 안태인 박사팀은 한 번 사용하고 난 배양액을 자외선으로 살균한 뒤 배양액 내 미생물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순환식 UV 살균 수경 재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시스템 설치 비용은 외국산의 절반 이하라며 비료값도 30에서 40%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 2명이 함께 타거나 인도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또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 없이 타면 안 되는데요. 앞으로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탈 때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